안녕하세요. 서울 성모병원의 안과에서 일하고 있는 박정열이라고 합니다. 비욘디 채널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비욘디 시청자분들께 반갑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분야는 이제 성형안과라는 분야고요. 성형안과는 어, 눈물부터 뭐 눈꺼풀 종양이라든지 눈 주변의 부석기의 대부분의 질환을 담당하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질환 중에 하나가 또 안검하수가 되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안검하수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 많은 분들이 안검하수에 대해서 인제 인지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병원에서는 대학병원에서는 안검하수를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경우에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먼저 거울을 저희가 한 번씩 볼 때 좀 눈꺼풀이 처지고 눈꺼풀이 좀 피곤해 보이고 약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눈이 좀 처져 보인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통칭해서 안검하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안검하수는 이렇게 미용적인 문제도 일으키지만 실제로 안검하수는 눈꺼풀이 내려와서 동공을 일정 부분 가려 가지고 시야가 가리거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기능적인 문제도 좀 유발하기 때문에 사실 단순한 미용 문제를 넘어서는 이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환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질환인데요. 이 안검하수를 이해하려면 안검하수가 뭔지 알아야겠죠. 안검은 이제 눈꺼풀을 뜻하고요. 하수는 내려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안검하수는 우리 눈꺼풀이 있어야 되는 정상 위치에서 다소 좀 떨어진 것을 안검하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안검하수를 얘기를 하려면 실제로 눈꺼풀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는데, 눈꺼풀을 옆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앞쪽에는 눈꺼풀을 올리는 가장 중요한 근육인 눈꺼풀 올림근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눈꺼풀을 올리는데 약간의 인제 역할을 하긴 하지만 눈꺼풀 올림근에 비해서는 다소 약한 뮬러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두 근육이 눈꺼풀을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근육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검하수가 생기는데요. 그 문제라는 것은 뭐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종양같이 그런 게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염증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뭐 외상으로 눈꺼풀 올림근이 끊어져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쁘던 눈이 안검하수 때문에 이렇게 처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안검하수라고 치료를 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오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눈꺼풀이 처져 가지고 눈꺼풀의 일부가 눈동자를 덮고 있는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눈 속눈썹이 붙어 있는 이 눈꺼풀은 정상 위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 가지고 눈썹과 피부가 늘어나서 생긴 피부 이완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안검하수는 아니고요. 의학적으로는 피부 이완증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눈꺼풀 피부가 노화 때문에 늘어나 있고 이완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검하수가 뭔지는 대충 알겠는데, 정상 위치보다 눈꺼풀이 처지면 안검하수라고 했는데, 그럼 조금만 처져도 안검하수인가? 과연 얼마나 처져야 안검하수인가에 대한 물음이 있을 수 있고요. 사실 유튜브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영상들도 제가 좀 봤는데요. 실제로 안검하수를 정리를 하려면 우리가 정상 눈꺼풀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겠죠. 한국인의 정상 눈꺼풀의 높이는 눈동자 검은 동자의 약 위쪽 1-2mm 정도를 가리는 것을 정상 눈꺼풀 높이라고 하는데요. 병원에서 우리가 측정할 때는 거울을 보고 눈동자에 빛을 비춰 보면 이렇게 동공반사가 중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공반사와 눈꺼풀 간의 거리를 측정하게 되는데, 이것을 동공 눈꺼풀태 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길이가 4mm에서 5mm 정도 되면 이것을 정상 눈꺼풀 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구를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 전체의 약 2% 이내에서 이
동공 눈꺼풀테 높이가 약 2mm에서 2.5mm 정도 되거든요. 그 말은 이것은 정상 범주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눈꺼풀테 높이가 약 2mm 정도일 때는 안검하수로 의심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물론 이것은 이제 모든 인종에서 그런 건 아니고 한국인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검하수는 사실 양쪽을 또 비교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 눈꺼풀의 높이 차이는 약 0.05mm에서 0.07mm 정도 나는데요. 양쪽 눈꺼풀 높이가 0.5mm 정도 차이 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눈꺼풀 높이가 차이 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양쪽 눈꺼풀 높이가 1mm 정도 차이가 나면요. 약 60%의 사람들이 너 눈꺼풀이 한쪽이 좀 내려간 것 같다라고 눈치를 채고요. 약 2mm 정도 차이가 날 때는 대부분이 너 한쪽 눈꺼풀이 좀 내려갔는데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상대적인 안검하수를 양쪽 눈꺼풀 높이가 약 1.5mm 정도 차이가 날 때를 상대적인 안검하수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내 눈꺼풀테 높이가 2mm 정도, 동공에서 눈꺼풀테 높이가 2mm보다 낮은지, 양쪽 눈꺼풀 높이 차이가 1.5mm 정도 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또한 눈을 뜰 때 젊음에도 불구하고 이마를 과도하게 써서 이마에 주름이 많이 잡히는 경우에도 안검하수가 아닌지 좀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린 나이에서는 이렇게 고개를 들고 주시를 해야 눈이 보이기 때문에 고개를 들고 주시하는 이런 경우도 안검하수가 아닌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이분 같은 경우를 보면 눈썹을 굉장히 들고 있고 눈 크기는 정상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면 윗 눈꺼풀의 고랑이 굉장히 깊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간혹 이런 환자분들이 이 윗 눈꺼풀 고랑이 너무 깊다고 여기를 뭐 필러 같은 거나 지방 이식 같은 것을 해달라고 내원하시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경우도 안검하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안검하수만 교정을 해줘도 눈썹이 이렇게 내려오고 윗 눈꺼풀 고랑이 잘 교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검하수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고 해서 병원으로 와서 내가 안검하수라고 들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병원에서 이것을 안검하수로 인정을 하고 수술을 보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보험공단에서 인정하는 안검하수 기준이 다소 이제 스트릭트, 좀 타이트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마 일부 안과 의사 선생님들은 눈꺼풀테가 동공의 절반 이상을 가리지 않을 때는 이것을 안검하수로 인정을 하지 않기도 하는데요. 그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험으로 인정하는 안검하수, 즉 안과에서 보험으로 안검하수 수술을 할 수 있는 기준은 눈꺼풀테가 동공 절반 이상을 가려야 보험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좋은 소식은 이렇게 눈꺼풀테가 동공을 절반 이상 가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눈꺼풀 피부가 처져가지고 눈꺼풀 피부가 동공의 절반 이상을 가리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특히 눈꺼풀테가 절반 이상을 가리지 않더라도 안검하수를 유발하는 신경학적인 문제가 정확하게 있을 때는 그것도 보험으로 수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안검하수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안검하수가 생기는 것은 시기적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안검하수가 있는 것을 선천 안검하수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은 뭐 근육 발달이 이상하거나 신경 지배가 이상해서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수술이 성인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후천 안검하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후천 안검하수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눈꺼풀이 처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중에 가장 많은 이유가 뭐 좀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노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사만 봐도 중장년의 눈꺼풀이 무거워진다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인의 연령에 따른 눈꺼풀 위치를 조사한 굉장히 좋은 연구들이 있는데 이 연구를 보면 한 60대에서 70대
그리고 50대 정도가 되면 눈꺼풀이 이렇게 서서히 내려가서 정상적으로도 눈꺼풀이 처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면 안검하수로 이제 진단을 받은 분들이 대부분은 50대에서 60대 혹은 그 이상이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30대 이하에서는 안검하수가 남성분들이 좀 많고요. 30대 그 이상에서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 이렇게 남자들이 안검하수가 많은 것은 특별한 이유가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노화로 인해서 여성분들이 안검하수가 더 많은 것은 이 여성분들이 호르몬의 변화나 혹은 나이가 들면서 안구 건조증이 굉장히 이제 유발이 많이 되기 때문이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여성분들이 조금 더 미용에 관심이 많고 눈꺼풀 높이 차를 좀 강하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병원에 진료를 많이 받으러 오시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진단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인제 이런 유튜브나 다른 강의 자료들에서 안검하수에 대한 이런 자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안검하수로 진료를 받고 진단을 받는 환자의 수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또 이게 한국이 노령화되고 있다 보니까 안검하수로 진료를 받는 환자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두 번째 안검하수를 유발하는 나쁜 원인은 이 눈꺼풀을 세게 비비는 건데요. 눈꺼풀을 세게 비비게 되면 눈꺼풀에 붙어 있는 눈꺼풀 올리는 근육이 서서히 처지게 되거나 느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눈꺼풀을 안검하수로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젊은 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컨택트 렌즈를 굉장히 오래 끼는 것도 안검하수를 강하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컨택트 렌즈 자체가 눈꺼풀이 뜨고 감고 할 때 눈꺼풀 안쪽을 좀 자극하기 때문에 눈꺼풀 올리는 근육이 느슨하게 되는 이런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컨택트 렌즈는 소프트 렌즈에 비해서 하드 컨택트 렌즈가 훨씬 더 안검하수를 유발을 많이 한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요. 약 10배에서 20배 정도 안검하수를 유발을 더 많이 한다고 하는 그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하드 컨택트 렌즈를 한 30년 정도 끼신 분인데요. 이렇게 30년 정도 하드 컨택트 렌즈를 끼시다 보면 이렇게 안검하수가 많이 생기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기사들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인제 아주 긴 속눈썹 연장술을 오랫동안 해도 이 무게 때문에 눈꺼풀이 처진다는 이런 기사들이 좀 있었고요. 사실 이거를 의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전에 뭐 전쟁이 났을 때의 사진인데요. 뭐 이렇게 외상 이후에 이렇게 눈꺼풀 올리는 근육이 손상을 받으면서 눈꺼풀이 처지는 외상성 안검하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왜 안검하수가 생기는지까지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이제부터 안검하수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병원에 오면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안검하수는 사실 제가 제일 많이 하기도 하고 저희 같은 이런 성형안과 파트를 전공하는 안과 의사는 안검하수를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수술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유명한 성형안과 교수님께서 외국에서 학회를 하는데 "안검하수 수술은 정말 지옥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안검하수는 굉장히 흔하고 우리가 익숙하게 하지만 정말 그 작은 예측하지 못한 그 인자 하나가 환자분들에게 가끔 불만족을 줄 때가 있기 때문인데요. 굉장히 오래된 성형외과 교과서를 보면 여기서도 이런 "안검하수는 지옥이다."라는 이런 뉘앙스의 문구가 있습니다. 그만큼 안검하수는 흔하면서도 만족스럽게 교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하지만 우리가 환자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서 환자에게는 천국을 선물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안검하수의 치료는 가장 크게 수술적 치료, 비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먼저 수술적 치료를 보겠습니다.
이 안검하수에 대한 수술적 교정에 관심은 굉장히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14세기에서도 안검하수에 대한 교정에 대한 이런 연구가 있어 왔는데 사실은 지금과 같은 안검하수 수술의 모습을 갖춘 것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약 1975년 정도부터 지금과 같은 안검하수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안검하수 수술의 가장 큰 두 축은 이렇게 앞쪽 접근법, 뒤쪽 접근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쪽에는 눈꺼풀 올림근이 있었고 이 앞쪽 접근법은 이렇게 눈꺼풀 올림근을 자르거나 혹은 당기거나 단축해서 하는 수술을 얘기를 하고요. 뒤쪽 접근법은 피부에는 절개를 가하지 않고 눈꺼풀을 뒤집어서 뮬러근이라는 이 근육을 자르거나 당기거나 이렇게 수축시켜서 하는 방법입니다. 둘 다 뭐가 더 우수하다 이런 것은 잘 없고요. 먼저 앞쪽 접근법을 어떻게 하는지 동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앞쪽 접근법의 절개 방법은 실제로는 쌍꺼풀의 절개와 동일하고요. 이렇게 피부를 열고 이렇게 눈꺼풀 올리는 근육을 자르거나 당겨서 다시 이렇게 봉합을 해주고 눈꺼풀을 닫아주면 수술은 간단하게 끝나게 되는데요. 아까 보셨듯이 피부에 봉합이 남게 됩니다. 이 수술의 장점은 굉장히 눈꺼풀이 많이 처졌다 하더라도 눈꺼풀을 거의 많이 처진 경우에도 눈꺼풀을 많이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 접근법인 뮬러근은 피부에는 절개를 내지는 않습니다. 눈꺼풀을 이렇게 뒤집어서 뮬러근이라는 것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녹는 실 혹은 나중에 이제 뽑을 실로 이렇게 봉합을 해줍니다. 이 뮬러근 절제술은 장점은 밖에 상처가 나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굉장히 빠르고요. 즉각적으로 이렇게 눈꺼풀이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뮬러근 절제술도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단점은 눈꺼풀이 굉장히 많이 처져 있는 경우에는 다소 하기가 어렵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 쓰고 있는 방법은 뮬러근 절제술에서 조금 더 개선된 무봉합 뮬러근 절제술인데요. 이 무봉합 뮬러근 절제술은 뮬러근을 절제는 하되 봉합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이 굉장히 빨리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밖에 흉터도 남지가 않고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역시 눈꺼풀 처진 것이 너무 많을 때는 적용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게 수술로만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실제로는 없었는데요. 안검하수도 요즘은 안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엄니크라는 약물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엄니크라는 약물은 성분명은 옥시메타졸린 하이드로클로라이드 0.1%입니다. 내용은 좀 어려운데요. 이 엄니크라는 약물은 어디 부분을 타겟으로 하냐면 아까 설명드렸던 이 뒤쪽의 뮬러근 여기를 수축해서 눈꺼풀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제 엄니크를 이용해서 논문을 발표했던 외국의 이제 논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환자같이 양쪽 눈이 모두 처진 경우에 이 엄니크 약물을 점안을 하면 이렇게 눈이 드라마틱하게 커지고 수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눈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엄니크 약물은 안약을 넣으면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눈꺼풀이 약 2mm에서 3mm 정도 드라마틱하게 커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FDA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가격은 뭐 싸지는 않습니다. 싸지는 않는데 약 30만 원 정도 한다고 되어 있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엄니크는 아직까지는 일본과 미국에서만 허가가 되어 있고 이 약은 아마 내년이나 올해 정도에는 한국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검하수에 대한 내용들은 모두 이제 강의는 종료를 했고요. 흔히 안검하수에 대해서 저희 병원으로 진료를 오셔가지고 흔히 하는 질문들과 약간의 오해, 그 진실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안검하수로 오셔 가지고요. 안검하수라고 내가 들었는데 실제로 안검하수가 맞다고 들었는데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보험이 안 된다고 한다. "왜 보험이 안 되냐?"라고 인제 질문을 하시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나라의 보험 기준은 눈꺼풀 자체가 동공 중심을 가려야지 보험을 인정을 해 줍니다. 실제로 이 보험을 신청을 할 때는 이렇게 찍은 사진을 저희가 제출해서 실제로 이 환자가 보험 기준을 만족한다 하지 않는다를 또 허가까지 받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면 이렇게 동공반사가 보이는 경우에는 이쪽 눈은 보험으로 수술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눈은 이렇게 동공반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보험공단에서 인정하는 안검하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보험으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검하수 수술을 하면 무조건 쌍꺼풀이 생기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거든요. 안검하수 수술을 하면 쌍꺼풀이 생긴다는 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사실 쌍꺼풀이 왜 생기는지를 인제 알아봐야 되는데요. 쌍꺼풀은 이렇게 눈꺼풀 올림근이 내려오면서 겨가지를 이렇게 냅니다. 겨가지를 내면서 피부에 붙습니다. 피부에 붙으면 눈꺼풀이 떠질 때 피부에 붙은 이 근육들이 당겨 올라가면서 피부가 접혀 가지고 생기는 것이 쌍꺼풀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인구의 약 90% 정도는 이 눈꺼풀 올리는 근육과 피부 사이에 지방이 있습니다. 뭐 저도 당연히 그렇고요. 그래서 눈꺼풀 올리는 근육에서 나오는 이 가지들이 피부에 붙는 것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쌍꺼풀이 생기지는 않죠. 그렇다면 안검하수 수술만을 하면 안검하수 수술은 여기만 단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쌍꺼풀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안검하수 수술을 하면서 이 피부와 눈꺼풀 올리는 근육을 같이 봉합을 해 준다면 쌍꺼풀이 생기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쌍꺼풀 수술은 흉터가 남지 않는데 안검하수 수술하면 흉터 남을까 봐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성형외과 가서 쌍꺼풀 수술을 하겠다라고 이제 하시는 안검하수 환자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실제로는 안검하수 수술과 쌍꺼풀 수술의 이 절개선의 방향이나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모두 이렇게 쌍꺼풀에 해당하는 절개선으로 접근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안검하수 수술도 봉합이 없는 그런 수술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검하수 수술을 한다고 흉터가 크고 잘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안검하수 수술을 하면 눈을 뜨고 잔다. 이런 질문들을 또 가끔 하시죠. 실제로 이것도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실제로 안검하수 수술을 하면 초기에는 눈을 뜨고 자는 것이 사실이고요. 특히 선천 안검하수 같은 경우에는 눈꺼풀 자체를 굉장히 키워놓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고 있을 때도 우리 눈꺼풀이 어느 정도 떠져 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선천 안검하수 같은 경우에는 자고 있을 때 지속적으로 좀 눈을 뜨고 자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성인이나 안검하수가 굉장히 심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처음 수술하고 나면 그 긴장도가 높아서 눈을 좀 뜨고 자는 게 생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눈꺼풀 근육 자체도 좀 이완되고 긴장이 풀리면서 눈을 뜨고 자는 현상은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눈꺼풀을 뜨고 자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초기에 이렇게 안약을 넣고 인공눈물을 넣어야 이런 미세한 상처들이 생기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안검하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렇게 안검하수가 뭔지 잘 알아보시고 적절한 진단을 받으셔 가지고 어 어 아름다운 눈으로 2025년을 또 지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제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잠시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감자칩 매니아 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병원을 다녀왔는데 눈매 교정을 하라는 데도 있고 안 하라는 데도 있어서 질문합니다. 여러 군데 다녀왔는데 딱 반반이었어요. 일단 제 눈은 오른쪽이 좀 처짐이 있고 눈썹과 눈 사이의 간격이 좁습니다. 그리고 안검하수는 없고 모든 병원에서 제가 눈 뜰 때 이마로 뜬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데 눈매 교정을 하는 게 나을까요? 실제로 이 눈매 교정이라는 것이 성형외과에서 부르는 눈매 교정은
안검하수 수술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 안검하수 수술 중에는 눈꺼풀 근육을 잘라서 당기는 안검하수가 있고요. 아니면 눈꺼풀 올리는 근육을 약간 접어 가지고 눈 뜨는 힘을 좀 강화하는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형외과에서 주로 말하는 눈매 교정은 이렇게 눈꺼풀 올리는 근육을 잠깐 접어 가지고 눈꺼풀을 올리는 힘을 강하게 하고 쌍꺼풀을 같이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실제로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경도의 안검하수나 상대적인 안검하수가 있는지는 제가 평가하기가 어려운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기준 중에 하나가 이마로 잘 눈을 뜨는 경우에는 안검하수를 좀 의심해 볼 수가 있거나 아니면 피부가 너무 많이 처져서 눈동자를 좀 어느 정도 가리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것이 미용적으로 불편하고 시력을 방해하는 것 같고 시야가 가리는 것 같고 사회적으로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눈매 교정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시축을 가려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는 다소 미용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본인의 수술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전반적인 증상들을 들어봤을 때는 수술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만성피로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안검하수의 보험 기준이 무엇인지요? 엄마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엄마 눈이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검하수는 이제 간단하게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집에서 어머니께 거울을 보고 이렇게 눈썹을 잡으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눈썹을 쓰지 말고 눈을 이렇게 떠보는 겁니다. 눈에 힘을 최대한 감고 눈을 떠보고 빛을 동공에 비춰보면 동공 반사가 보이는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공 반사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보험이 됩니다. 실제로 이것은 좀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많은 안검하수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이마를 써가지고 눈을 뜨기 때문에 보험이 되는 정도의 눈도 너무 힘을 주고 눈을 떠서 보험 기준에 안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평가를 할 때는 눈썹에 힘을 최대한 빼고 눈만 뜬 상태에서 동공 반사가 보이는지를 평가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흰수염 고래님인데요. 제가 오른쪽 눈에 선천적으로 안검하수가 있어서 6살 때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잘 때 눈이 완전히 안 감겨서 잘 때도 연고도 넣고 자고 물약도 넣었습니다. 근데 눈꺼풀이 짧으니까 눈꺼풀을 내려야 할 때도 안 내려가서 약간 짝눈처럼 보이고 잘 때 친구들이 보면 놀리거나 웃어서 너무 컴플렉스인데 혹시 교정할 수 있거나 방법이 없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것은 오늘 제가 진료하면서도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선천 안검하수의 수술 방법은 약 100년 전에 하던 수술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직도 이런 이제 안검하수가 선천적으로 있는 경우에 현대의학으로 쉽게 교정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선천 안검하수의 교정 방법은 대부분 근육 자체를 짧게 만들어 가지고 눈 자체를 이렇게 위로 올려서 고정시키는 방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면으로 볼 때는 눈꺼풀이 잘 들어올려지지만 단점이 아래쪽으로 볼 때는 이렇게 눈꺼풀이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때 흰자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꼭 선천 안검하수 수술을 하기 전에는 이런 설명들을 꼭 드리고 저희가 수술을 하고요. 특히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해서 좀 많이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경우는 수술로는 교정을 하기가 어렵고 본인이 언제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지 언제 이렇게 흰자가 보이게 되는지를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런 행동들을 좀 덜 하는 방법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수술적으로 아직까지는 교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황금빛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첫째 아들이 30대에 녹내장이 왔고 녹내장 판정받은 지 몇 년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한쪽 눈 녹내장 의심된다고 하던데 이 경우 녹내장 검사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야 하는 건지요? 어 첫째 아드님이 30대에 녹내장이 진단을 받으신 거면 둘째 녹내장은 실제로 가족력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은 둘째 아들이 한쪽 눈이 녹내장에 의심되기 때문에 얼마마다 검사를 해야 하는지 여쭤보신 건데요. 실제로 이제 정상 안압 녹내장이나 혹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녹내장 타입과 같은 경우는 그 진행이 굉장히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내장이 의심이 되는 정도라면 6개월에서 1년마다 동네 안과에서 정기 검진을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금빛님께서 다시 아들이 녹내장 안약 2개를 하루 2번씩 넣는다고 하던데 안약 2개를 사용하는 것은 녹내장이 심한 건가요? 정상 안압 녹내장인데 한쪽 눈은 진행이 좀 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약은 처음에는 한 가지 종류를 넣게 되고요. 녹내장 안약 하나로 안압이 잘 조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정상 안압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정상인의 안압이 보통 10에서 20 정도거든요. 근데 정상 안압 녹내장은 그 사이에 있음에도 안압이 녹내장이 진행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정상보다 안압을 훨씬 낮춰줘야 되는 상태가 되겠고요. 따라서 하나를 지속적으로 넣고 안압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시야나 녹내장성 변화가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안압을 조금 더 낮추기 위해서 2가지를 쓰시는 것 같고요. 2개 사용한다고 해서 녹내장이 심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안약을 사용하는 것은 녹내장이 더 심해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서 안약을 2개 넣는다고 해서 녹내장 자체가 심하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행을 좀 더 억제하기 위해서 안약을 2개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노숙자님께서 갑상선 안병증으로 한쪽 눈만 약간 토끼눈 같이 됐고, 토끼눈이라는 것은 눈이 충혈됐다는 것을 얘기하나요? 반대 눈은 안검하수 같이 보이는데 이 눈만 안검하수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갑상선 안병증으로 한쪽 눈이 토끼눈 같이 됐다는 말은 아마 눈꺼풀의 한쪽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갑상선 안병증의 특징은 굉장히 초기에 증상이 눈꺼풀 주변으로 염증이 와서 한쪽 눈꺼풀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을 뜰 때는 이 머리 쪽에 있는 신경 한 군데서 양쪽 눈에 같이 신호를 보냅니다. 근데 염증 때문에 한쪽 눈이 커져 있으면 우리 머리에서는 내 눈이 크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호를 별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왼쪽 눈이 크기 때문에 오른쪽 눈에도 신호를 잘 안 보내서 눈이 작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안검하수는 아니고 오른쪽 눈이 크기 때문에 생긴 가성 안검하수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안과를 찾으시면 갑상선 눈병증을 잘 보는 안과를 찾으시면 토끼눈같이 된 눈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눈을 약물로도 내릴 수 있고 약물로 되지 않으면 수술로도 내릴 수 있는데요. 이 눈을 내리면 대부분 반대쪽 안검하수였던 눈은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또 수술을 하기 전에 혹시나 갑상선 안병증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경우라면 절대 수술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수술을 하시면 갑상선 눈병증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까운 안과로 가셔가지고 갑상선 안병증이 어떤 상태인지 보시고 지금 현재 있는 약간 토끼눈 같이 돼 있는 부분을 교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김미인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성형외과에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눈을 뜰 때 이마 근육을 많이 쓰고 눈꺼풀이 많이 처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쌍꺼풀 수술을 해야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과 일맥상통할 것 같습니다. 젊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뜰 때 이마 근육을 많이 쓰는 데는 보통은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실제로 안검하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안검하수가 굉장히 경증으로 있어서 본인이 약간 시야가 가려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피부가 약간 늘어나서 피부 자체가 눈동자를 좀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마를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실제로 안검하수가 심하지 않다면 쌍꺼풀 수술만을 하는 것으로도 이마를 쓰면서 눈을 뜨는 것을 많이 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얼굴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눈을 뜰 때 이마 근육을 많이 쓰고 이것이 이마가 아프고 집중하는 데 문제가 된다면 수술을 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미 님께서 다시 재밌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임의대로 임의대로 눈을 흐리게 뜨고 사진을 찍어도 보험 통과 받을 수 있나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본 적은 없어서 임의대로 눈을 흐리게 뜨고 사진을 찍는다고 보험 통과가 될까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안검하수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그것을 바탕으로 사진을 찍고 진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사진만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의무 기록에 본인이 정상적으로 눈을 떴을 때 동공과 눈꺼풀 태 간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측정을 하고요. 눈꺼풀 올리는 근육이 어느 정도 힘이 있는지도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야 보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슬래지 아이아이 님께서 "안검하수 젊을 때 받으면 늙어서 다시 해야 할까요? 이제 젊은 건 아니지만 40인데 초딩 때부터 이마로 눈을 떠요. 근데 초딩 때부터 이마에 주름이 있어서 20대에 쌍꺼풀을 살짝 집었는데 이게 풀려서 요즘 보기가 흉해서 안검하수 해야 하는 건지 안검하수 해야 하는 건지 싶어요."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안검하수를 젊을 때 받으면 지금 이제 40 대라고 하셨는데요. 아마 뭐 저랑 비슷한 나이대신 것 같은데 이때 안검하수 수술을 받으시면 보통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게 재발을 하고 안 하고는 눈꺼풀 올리는 근육이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눈꺼풀 올리는 근육이 건강하거나 우수하다면 아마 지금 수술을 해도 큰 재발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이 안검하수 수술이라는 것이 눈꺼풀 올리는 근육과 눈꺼풀을 실로 묶어 놓는 거기 때문에 실도 결국 풀리게 되겠죠. 그리고 너무 눈을 세게 감는 버릇이 있거나 뭔가 눈을 많이 누르는 이런 형태의 버릇이 있다면 이 실도 느슨해지고 수술을 해 놓은 눈꺼풀 올리는 근육도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노화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눈꺼풀 올리는 근육이 아까 보셨듯이 50 대, 60 대, 70 대가 넘어가면서 힘이 빠지게 된다면 안검하수가 다시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40 대에서 안검하수 수술을 하면 오랫동안 굉장히 우수한 결과로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불편하시고 이마에 주름이 많고 눈 뜨는 게 힘들다면 안검하수를 진단을 받아 보시고 적절하게 수술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금빛 님께서 아까 "아들이 녹내장이면 우리 손주는 몇 살부터 녹내장 검사를 받는 것이 좋을까요?" 실제로 인제 녹내장은 선천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굉장히 어릴 때부터 녹내장 검사를 받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는 안과를 한번 가실 때 녹내장 검사는 간단히 안저 검사라든지 시력 검사라든지 안압 검사 등으로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딱 정해진 나이는 사실 제가 인제 녹내장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지만 근처 안과를 방문하셔 가지고 검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몇 살부터 녹내장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라는 것은 제가 지금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선천 녹내장이 아니라면 굉장히 급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철기 님께서 "제가 타 병원에서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성형수술을 했는데 9일 만에 혈종이 생겨 재수술을 했습니다. 그 후로 10 개월이 지났는데도 눈밑이 당기고 코옆이 조이는 통증이 남아 있고 밤에 잘 때 눈이 안 감기는 토한도 생겼습니다. 눈 주위 구조가 바뀌면서 이런 증상이 생긴 걸까요?"라고 인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아마 눈밑 지방 재배치는 아래 눈꺼풀에 지방을 재배치했다는 얘기 같고요. 보통 눈밑 지방 재배치는
성형외과에서 받으셨으면 피부에 절개는 넣지 않고 결막으로 하는 눈밑 지방 재배치를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피부를 절개를 하셨으면 어 보통 하안검 성형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형외과에서는. 근데 혈종은 일반적으로도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사실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나 부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수술이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단정지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눈밑이 당기고 코옆이 조이는 통증이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는 눈밑 지방 재배치만을 해서 눈밑이 당기거나 코옆이 조이는 통증이 유발되는 것은 흔한 증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토안이 생기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막으로만 수술을 해서는 토안이 잘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마 눈꺼풀 아래쪽 피부를 같이 절개를 해서 눈꺼풀 피부도 절제가 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눈꺼풀 피부가 많이 잘려나간 경우에는 눈꺼풀이 좀 뒤집히고 아랫 눈꺼풀이 눈에 딱 붙지를 못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토안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보통 경한 경우는 수술 후 6개월이 지나면 호전이 되는데, 지금 10개월이 지났는데도 불편이 남아있다고 하셔가지고 아마 이런 증상들이 눈 주위 구조가 일시적으로 좀 바뀌면서 생기는 증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한 것은 본인의 얼굴이나 이런 주변 구조들을 다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나님께서 저는 원래 눈이 큰 편인데도 눈을 뜰 때 이마를 써서 그런지 이마에 주름이 3줄 정도 있어요. 나이는 30대 중반인데 이른 나이에 안검 하수 수술을 해주는 게 나중에 이마 주름이 심해지지 않는 데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쌍꺼풀 수술만 해도 되나요? 지금 심하지 않으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야가 가려질 때까지 나이가 들고 나서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은 사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기준이 좀 개입이 되는데요. 지금 3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눈은 큰데 이마에 주름이 있다면 안검하수 수술이 아닌 쌍꺼풀 수술만 해줘도 이것은 많이 개선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주름 같은 경우는 한번 생기고 나면 잘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신경이 쓰이는 경우에는 굉장히 나이가 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젊을 때 쌍꺼풀 수술을 해서 이마에 주름이 더 깊게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슬래지님 아이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는 건 눈꺼풀 근육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우는 건 방금 안검하수 유지 기간 여쭤봤던 사람이에요. 좀 자주 우는데 그래서 쌍꺼풀도 풀린 걸까 해서요. 그리고 아까 여쭤보려던 오타가 저 같은 경우 쌍꺼풀을 해야 하는지 안검하수를 해야 하는지 였어요. 쌍꺼풀이 일단 뒤에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자면, 쌍꺼풀이 없다면 대부분 안검하수를 수술을 하게 되면 절개선이 들어가는데, 그 절개선을 가리기 위해서는 쌍꺼풀을 여성분인 경우에는 쌍꺼풀을 같이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그 접힌 공간으로 우리 절개선이 가려지기 때문에 가려지면서 흉터가 보이지 않는 장점이 있고요. 만약에 쌍꺼풀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절개선을 낮게 해서 쌍꺼풀을 없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쌍꺼풀 같은 경우는 미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할지 말지는 이제 본인의 미용적인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시면 되고요. 안검하수가 같이 동반이 돼 있는 경우에는 안검하수를 같이 해주는 것이 좋고, 안검하수가 없는 경우에는 쌍꺼풀만 해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는 것은 눈꺼풀 올리는 근육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정확한 근거나 연구들을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울게 되면 눈꺼풀 올리는 근육이 아니고 눈 주변에 눈 둘레근이라는 것을 쓰면서 눈을 찡그리게 됩니다. 이것은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과 반대작용을 하는 근육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눈꺼풀 수술을 안검하수 수술을 한 직후에 굉장히 많이 울거나 눈꺼풀을 굉장히 많이 감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검하수 수술이 그 효과가 약간 반감되는 느낌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이 눈꺼풀 근육 자체에 어떤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뭐 의학적으로는 별로 밝혀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별로 크게 중요하게 다루는 분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세별 님께서 "안검하수 안과에서 진단받으면 의료보험 혜택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안검하수의 이제 보험의 기준은 여러 번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눈꺼풀을 힘을 빼고 떴을 때 눈꺼풀의 높이가 동공 중앙을 가린다면 의료보험의 혜택이 됩니다. 이것은 안과에서 안검하수를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보험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안검하수는 경증으로 있을 수도 있고 심하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안검하수의 기준은 굉장히 심한 안검하수에서만 보험을 적용을 해 주기 때문에 안검하수를 안과에서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의료보험 혜택이 되는 것은 아니고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안검하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안검하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잘 하시고 본인이 스스로 한번 체크도 해 보시고 주변 병원으로 가서 안검하수에 대한 진단도 한번 받아 보시면서 이쁜 눈으로 2025년을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